뭐 어버이날, 가정의 날, 뭐 스승의 날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죠.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곧 있으면 아마 방송이 나가는 이 시점이 되면 5월달이 되는데 5월은 여러분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자, 그런데 5월이 한편으로 가정의 달이지만 한편으로는 잔인한 달이기도 해요. 누군가 그랬죠.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지만 저 제네시스는 5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있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놀라시고 당황하실 건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세금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5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국세청에서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도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수익 금액, 그리고 2천만 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소득신고.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게 우리가 왜 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여기 빨간색에서 자가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파란색 집이 이제 몇 채가 있어서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전세나 월세가 되겠죠. 전세나 월세를 놔서 내가 뭔가 수입이 생기죠. 그럼 당연히 소득이 발생을 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실거주 집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내가 뭔가 월세나 전세로 수입을 얻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건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왜 올해 2020년 5월달이 중요하냐면 기존에는 수익 금액이 좀 일정 수준으로 작아도 세금을 안 냈어요. 즉 비과세였어요. 비과세.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비과세가 아니라 전면과세로 바뀝니다. 전면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신고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과세 대상이 맞는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고 과세 대상이 맞다면 내가 얼마를 세금 내야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 가령 내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올해만 세금 내면 끝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 보세요. 2019년에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은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2020년 5월달에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미 2020년도도 1월부터 쭉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세나 월세, 임대소득이 있다면은 정확하게는 주택임대소득,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연도, 언제죠? 21년 5월달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년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매년 5월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유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산세,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저 제네시스는 하나를 더 말합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세. 물론 사업소득에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년 납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3의 보유세라고 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5월달이 되면은 이거 세 번째가 챙겨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제 몇몇 분들이 좀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아니 또 5월달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봤잖아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이 여러 가지 지출이 많은데 그럼 여기 또 세금까지 또 내야 되는 거냐? 결국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나도 과연 해당이 되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납부 대상자가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네시스님, 제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세금 내야 되나요? 전세를 놓고 있는데 보증금이 3억이 넘어요. 세금 내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부부 합산 주택수가 몇 채입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뭐라고요? 부부 합산 주택수. 부부 합산 주택수가 몇 채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 부부가 아닌데요. 미혼인데요. 그러면 이제 본인 거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부 합산 주택수를 먼저 아셔야 되고 이 중에서 또 이렇게 막 등록했냐 미등록했냐 임대주택을 그걸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때 주택수 카운트 하는 거는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세제 혜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는 이거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주택수 빼야지 이런 분들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부부합산 주택수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자,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는 이때는 비과세라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과세 당국에서도 야, 이 집은 너가 실거주하는 집 아니겠어? 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는데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우리 부부가 열심히 집을 하나 사는데 이 집은 그냥 우리가 월세를 받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전세에 들어가서 살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주택에 대해서도 내가 세금을 내느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어야 돼요. 기준시가 혹은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서 월세를 받을 때는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 질문 너무 많이 해요. 나 집이 하나인데 월세 받으니까 세금 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신 그 집이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9억이 넘으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시가, 공시가격 엄밀히 말해서 다른 거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은 제가 좀 패스하고요. 중요한 건 뭐다? 아주 고가주택이어야 돼요. 아파트로 치면은 공동주택으로 하면 공시가격인데 그때 9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시가로는 한 15억 정도, 14억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그런 집을 내가 놔두고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세금 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1주택인 경우에는 세금 절대 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이렇게 피하시는 분도 있겠죠. 1주택인데 고가주택이야.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근데 이거를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놔요. 그럼 세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월세만 과세기 때문에 세금 안 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는 요걸로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부합산 2주택인 경우. 자, 부부합산이 2주택이면은 이때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예요. 월세에 대해서는. 자, 이때는 집값 얼마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월세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당국의 논리는 뭐냐면 집이 두 개라면 하나는 네가 살고 있겠지, 실거주. 또 하나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월세를 받잖아요. 우리가 집을 놓고 임대소득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월세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를 놔야죠. 전세. 전세를 놓으면 내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인 경우. 이때는 월세하고 간주임대로 대해서 과세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전세든 월세든 그냥 다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월세는 내가 좀 어디서 들어봐서 내가 아는데 간주임대료. 이거 좀 처음 들어봤죠?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간주임대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말 그대로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냥 그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임대료를 받은 게 아니지만. 자,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집이 세 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는 내가 실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내가 전세를 놓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나중에 어떤 투자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때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월세와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붙는데 월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3주택 이상이니까 간주임대료가 붙는데, 자, 이 나머지 두 채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이 있죠. 이 전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10억을 내가 만약에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럼 뭐가 나오죠? 이자가 나오죠. 자, 그 이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임대료 받는 거 아니냐, 임대료로 보겠다 해서 간주임대료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증금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둔다고 그냥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 안 넣어놓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하기에 과세한다는 의미인데, 간주임대료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좀 어렵더라도 그냥 보고 그러려니 하세요. 보증금 합계를 다 더하시고 여기에서 3억을 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억까지는 비과세 해줄게 이 말이에요. 즉 3억 초과분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다는 건데, 이때 은행 이자율을 이제 곱해주는데, 우리 올해 2020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2019년 귀속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이죠. 그래서 2019년 기준은 2.1%예요. 요거는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2.1% 이자를 받는데 없다 그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3억 초과하는 보증금에다가 2.1을 곱하고
여기에 이제 적수라는 아주 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세를 받고 있는데 1년 12개월 중에서 6개월만 받았다. 그 날수를 계산해가지고 12개월분의 6개월.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앞에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적수까지 들으니까 너무 짜증나죠. 그렇지만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세금을 또 매기지만 우리가 이자 수익으로 내가 세금을 냈다면은 이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또 빼줘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지금 방송 끄고 뭐 이게 다른 영상 보시고 아마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하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임차 정보를 넣으면 홈택스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로 이렇게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간주 임대료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때 보증금을 더할 때 월세 보증금을 막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월세 보증금 다 더하셔야 되고요. 간주 임대료에서 빠지는 거는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이 40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이 안 되는 그 주택만 뺍니다. 요건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지만 좀 지엽적인 거라서 장표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세금이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죠. 제가 결론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월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치 월세가 세금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뭐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몇 채인지 알아야 되죠. 주택수 몇 개예요?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3주택. 3주택이니까 뭐뭐 과세한다?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이 두 개에 대해서 과세한다. 즉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집은 내가 자가하는 집이고, 자가주택이고, 2번 집은 2억에 80 월세를 받고 있고, 3번 집도 3억에 50 월세를 받고 있어요. 월세 얼마예요? 130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주택수는 3주택, 자가주택 당연히 포함해야 돼요.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계산. 자, 월세가 얼마죠? 한 달 130만원. 편의상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다 받았다고 할게요. 곱하기 12 하면 1560만원. 자,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증금 다 더하는 거예요. 이때 보증금은 전월세 불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2억, 월세 3억 두 개 다 더하는 거죠. 5억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하고 2.1을 곱하면 252만원. 편의상 적수계산 생략. 즉 1년 내내 받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1560하고 251을 더하면 1812만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수익금액이에요. 이게 바로 수익금액이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 정도 월세를 받았다면 비과세였어요. 하지만 2019년도부터는 비과세 폐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해 5월달 신고 납부, 올해 2020년은 21년도 5월달에 신고 납부. 그래서 5월달에 매번 나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어버이날, 가정의 날, 뭐 스승의 날 여러 가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추가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2천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가 되는데 세금 얼마 나오냐? 요 세부담을 따지는데, 이걸 따지는 데 앞서서 그때 뭘 따지냐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하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월세 받으면 한 달치 월세는 그냥 세금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월세 얼마죠? 130만원. 실제 그런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 위에는 등록 임대주택이고요. 밑에는 미등록 임대주택이에요. 즉 앞에 봤던 1, 2, 3 중에서 2번하고 3번이 임대주택이었잖아요. 월세 받고 있는 거. 그거를 전부 다 등록했을 때,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등록 안 했을 때. 자, 전부 다 등록을 하면 이때 필요경비는 60%고 기본공제는 400만원. 자, 전부 다 등록을 안 하면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수익금액 1812만원에서 1812만원의 60%를 필요경비에서 이걸 빼줘요. 그럼 여기 가로친 부분이 소득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400을 빼준다. 그러면은 이제 324만 8천원 정도가 이제 과표로 나오고, 여기에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15.4% 분리과세 세율을 곱해주면은 약 50만원 정도가 세금이 나와요. 물론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를 할 수도 있는데, 종합과세는 다른 내 소득하고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분리과세가 좀 유리하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미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1812만원에서 50%가 필요경비가 되고 기본공제 200만원이기 때문에 과표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제 706만원 정도가 나와서 세금이 109만원 정도가 나온다. 우리 한 달 월세 얼마였죠? 130만원이었죠. 등록하면 그만큼은 안 나오지만 등록을 안 하면 109만원.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월세 12개월 받으면 한 달치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워요. 아마 추가 질문이 댓글로 달릴 건데 예상하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는 등록하고 하나는 미등록하면 어떻게 되냐, 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 수익 금액을 안분 계산을 해요. 안분 계산이라는 말 듣자마자 머리 아프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아마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좀 어려운 설명을 드렸는데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둘 중에 유리한 게 어떤 건지도 아마 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실제 본인 케이스,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이제 비과세가 폐지가 되고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됐는데, 그럼 나 2천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죠. 2천만 원 초과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해당 명의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말만 들어도 어렵죠. 그리고 본인의 정보를 다 오픈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세무사님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도 짧게나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벌써 이렇게 좀 화면 너머로 힘들어 하시는 게 제가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주택임대사업 등록하셨네요. 건강보험료 더 내세요. 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제목에 있어서 캡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주택임대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특정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아있어서 내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업자를 내면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 세금을 내잖아요. 즉 소득금액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해 11월 그러니까 내가 2020년 5월 달에 사업자가 된 상태에서 세금을 내면은 2020년 11월 달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한다. 그래서 건보료가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등은 이게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국민건강,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주택임대소득 신고 맡기시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은 그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년 찾아오는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보유주택이 좀 개수가 작고 금액이 얼마 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홈택스 있죠. 홈택스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크신 분들 있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은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계산식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종합과세가 되고 필요경비가 뭐 50%, 60%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액이 큰 분들은 좀 세무사님 인근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좀 상담 충분히 받으시고 하시면 좋은데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할 세무서, 과세 당국이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세무사, 전문가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데 5월달이 가장 바빠요. 1년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미리 좀 맡기고 상담을 하고 싶다면은 좀 미리미리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아요. 근데 꼭 5월달 말일 다 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고 특히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매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보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이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특히 전면 과세되는 거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원리 원칙대로 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그 후단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 건강보험이라든가 피부양자 여기까지 좀 염두하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오늘 이 영상이 이제 양이 너무 길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준비해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절세의신 제네시스 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우 어려웠죠? 자, 한번 복귀하시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